지금 이 시각 전 세계 강대국들은 비공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절대 공개되어선 안 됩니다. G7 의장이었던 캐나다 총리의 이 발표는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베이징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고 도쿄의 방위성은 조용히 경계 수준을 올렸습니다. 단 한 장의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놀랍도록 단순했던 제목, 통일 한국. 동아시아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안보 라인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었죠. 분단이라는 거대한 족쇄를 차고도 미래 기술, 방산과 문화까지 중심에 우뚝 선 대한민국. 이것은 우연히 저울대 아니었습니다. 전부 계산된 한국의 계획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 강대국들은 왜 이렇게 한반도의 미래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 보고서 한 장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단순한 통일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 수치가 맞다면 동아시아 질서 전체가 흔들립니다. 모든 것은 한 장의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늦은 밤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을 올려두고 저는 평소처럼 각국 주요 외신 브리핑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뜨는 속보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런던발, 워싱턴발, 그리고 베이징발 긴급 타전이 거의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어딘가에서 통일 한국 시나리오를 재평가한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반도 통일 관련 보고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비슷한 반응을 해왔습니다. 또 나왔군. 그 정도였습니다. 오래된 이상론을 반복하는 문서들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제게 늘 감성적 어젠다이자 지정학적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속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주요 경제지가 단독 기사를 냈고 워싱턴의 안보 전문 매체 두 곳이 거의 동시에 분석 기사를 올렸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도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요동쳤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열리자마자 몇 가지 관련 종목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였고 동아시아 안보 지형 재편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학술 보고서 유출이었다면 이 정도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무언가가 공식적으로 유통될 때 혹은 누군가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흘릴 때 반응의 밀도와 속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 차이를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읽어온 사람입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통일 한국이 현실화될 경우 인구 약 8천만 명 규모의 단일 시장이 형성됩니다. 명목 GDP는 단숨에 세계 5위에서 6위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반도체, 방위산업, 2차 전지, 물류 인프라가 결합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분석됐고 군사력 재편 시뮬레이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취약성을 수치로 드러낸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과장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이후에도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주목한 것은 보고서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베이징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교 채널과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 내 주요 전략연구원이 비공개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동북공정 관련 학술 재강조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고 압록강 인근에서 예정되지 않은 군사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중국 내부 문건 중 일부가 비공식 경로로 흘러나왔는데 거기에는 짧지만 강렬한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Worst case unified rock. 최악의 시나리오, 통일 한국.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공식 논평을 피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고 국방부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싱크탱크에서 긴급 원탁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상 유지가 최적이라는 내부 분석이 돌기 시작했고, 동시에 한국산 반도체와 방위 산업에 대한 의존도 상승을 다시 논의하는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계산기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역시 내부 경계 수준을 올렸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이 분석에는 통일 한국이 동북아 균형을 뒤흔들 핵심 변수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3시간 동안 관련 문건을 전부 다시 검토했습니다. 현실주의자로서 저는 공황 상태에 빠진 국가와 냉정하게 계산하는 국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전제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후자였지만 그 침묵 안에 숨겨진 우려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 보고서를 단순한 학술적 시뮬레이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하는가? 저는 수십 년 동안 강대국의 전략 논리를 분석해왔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서가 강대국의 내부 회의를 소집하게 만들고 어떤 것이 무시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 시나리오는 분명 과거에도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베이징과 워싱턴이 동시에 반응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보고서를 단순히 또 다른 시나리오로 치부했던 제 자신의 태도를 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특정한 틀 안에서만 인식해왔습니다. 미국의 신뢰할 만한 동맹국, 첨단 산업 기반을 보유한 중경국, 분단, 리스크를 안고 있는 복잡한 지정학적 행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판을 설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솔직히 저의 분석 테이블 위에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은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해도 괜찮은 변수에 대해 긴급 회의를 열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수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이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27년간 갈고 닦아온 분석가로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커다란 것이 여기 있다고, 제가 지금까지 놓쳐왔던 것이 있다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구조 분석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선입견 없이. 처음에 저는 냉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강대국들의 반응은 분명 이례적이었지만 저는 분석가입니다. 반응이 이례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치를 직접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전면 재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GDP 규모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규모가 아니라 질적 구조를 봤습니다. 어떤 산업으로 이루어진 경제인가? 어떤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는가? 어디서 수익을 창출하는가? 그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봤을 때 저는 서서히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글로벌 점유율은 제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쟁 국가들이 따라오는데 수년이 걸리는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공급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국제 환경에서 배터리 공급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은 수년 전부터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은 단순한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해당 사회의 이미지와 가치관을 수출하는 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중경욱이라는 제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크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전략 분야에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교체 비용이 막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국가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국제 공급망의 특정 지점을 장악함으로써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수치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분단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구조적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단 상태에서 한국은 사실상 경제적 섬처럼 기능합니다. 북쪽으로 육상 물류가 막혀 있기 때문에 모든 수출입은 해상 또는 항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용은 단순한 운송비가 아닙니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와의 직접적인 경제 연결이 차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 손실이 천문학적입니다. 게다가 상시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는 국방 예산의 높은 비중을 강제합니다. 경제 규모 대비 국방비 지출이 상당한 수준인 국가가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혁신 역량 지표에서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발목에 족쇄를 찬 채로 세계 5위권 마라토너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수가 지금 상위권에 있습니다. 족쇄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유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한국 자산의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단 비용과 디스카운트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이미 이 정도의 성과를 낸 한국 경제의 실질적인 잠재력은 제가 과거에 전제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중국 내부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내부에서 통일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공개 발언과 내부 문건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국경 직접 접촉. 그것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통일 한국이 실현된다면 중국은 동북 방면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경제 선진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중국의 진짜 두려움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의 내부 문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완충지 상실, 그리고 체제 확산 우려. 중국이 군사 강국인 통일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두려움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하며 민주주의 체제로 운영되는 8천만 명의 국가가 북쪽 국경에 존재한다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중국 내부, 특히 동북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그것이 베이징이 숨을 죽이며 계산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동북공정의 역사적 정당성 작업도 북한 급변 사태 대비 국경, 병력 점검도 모두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 대립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통일의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분석은 달랐지만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작성한 전략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공통된 입장이 보였습니다. 현상 유지 선호, 통일 비용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논리, 한반도 분단 상태를 중국 견제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 그러나 동시에 아주 솔직하게 기술된 문장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과 방위 산업 없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대체 불가능한 동맹국이라는 평가,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방파제로 쓰고 싶어 하면서도 그 방파제가 너무 커지는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제 가능한 크기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닫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분석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 안에 있던 회의적인 시각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전제가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안정적인 동맹국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분석한 한국은 달랐습니다. 방어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질서를 생산하는 국가였습니다. 특정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내고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쥐고 있으며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자국의 이미지를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족쇄를 차고도 이 정도라면 족쇄를 풀었을 때의 모습은 어떨까? 통일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항상 감성적인 이상론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 앞에서 그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변수였습니다. 그것도 파괴적인 변수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조용히 긴장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호 대상으로만 여겼던 나라가 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아직 더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통일이 실제로 어떤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봐야 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감동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통일 한국이 실제로 어떤 규모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각 분야별로 수치를 쌓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상론이 아닌 냉정한 구조 분석으로 가장 먼저 인구와 시장 규모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입니다. 북한은 약 2,500만 명.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단일 인구는 약 7,500만에서 8천만 명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덧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덧셈이 아닙니다. 내수 시장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 중 하나는 내수 시장이 작다는 것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단일 시장 인구가 8천만 명으로 확대되면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외부에 덜 의존해도 되는 경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의 내수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 충격 흡수력이 달라지고 경제 정책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 온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국가 신용도 역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명목 GDP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한국의 명목 GDP는 세계 12위에서 13위권 수준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경제 규모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통일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 경제는 수십 년간의 고립과 비효율로 인해 잠재력 대비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건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 개발이 어느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입니다. 역사적 사례들을 검토하면 개방과 투자가 동반될 경우 낙후된 지역의 성장률은 단기간에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성장 사례,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의 개혁 개방 초기 수치들이 참고 자료가 됐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통일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통일 한국의 명목 GDP는 세계 5위에서 6위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추월하는 수준입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중견국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물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지리적으로 반도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섬처럼 기능합니다. 북쪽 국경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류는 바다를 통하거나 하늘을 통해야 합니다.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배로 몇 주가 걸립니다. 항공으로 보내면 비용이 폭등합니다. 이 구조적 제약이 수십 년간 한국 제조업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 구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한 화물이 북한을 관통하고 중국 동북부를 지나며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돼 유럽 심장부까지 육상으로 직행합니다. 현재 해상으로 수주가 걸리는 거리가 철도로 약 2주 내외로 단축됩니다. 물류비는 대폭 절감되고 납기 경쟁력은 급등합니다. 한국이 해양과 대륙을 동시에 연결하는 물류 허브로 기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섬처럼 고립돼 있던 나라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 국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단순히 운송비 절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급망 전체가 재편됩니다. 원자재 조달, 부품 이동, 완제품 수출의 모든 단계에서 비용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전반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수출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자원과 기술의 결합은 또 다른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북한은 지하자원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아연, 금, 매장량 추산치를 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실제 채굴 가능성과 개발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방향성 자체는 분명합니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조달 리스크입니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대안 공급처 확보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의 광물 자원이 남한의 첨단 제조 기술과 결합된다면 한국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전략 광물의 공급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배터리 원료, 방산, 부품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금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정책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패를 한국이 일부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재편 시뮬레이션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분야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단순히 병력 규모를 더하는 방식으로는 의미 있는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건은 통합의 질과 방향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첨단 재래식 전력에서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 방공 시스템, 해군 전력, 방위 산업 자체, 생산 능력, 이미 글로벌 수준의 군사력입니다. 북한의 전력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재래식 측면에서는 노후화된 장비들이 많지만 비대칭 전력 분야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전력이 단일 지휘 체계 아래 통합되고 더 중요하게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통일 후 확대된 경제력을 기반으로 성장한다면 이것은 동북아 억지력 구조 전체를 바꾸는 변수가 됩니다. 전략 중심이 확대됩니다. 현재 한국은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이 구조적 취약성은 모든 군사 전략의 발목을 잡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 취약성이 사라집니다. 중심이 깊어지고 방어 전략의 유연성이 높아지며 선제 타격에 대한 억지력이 구조적으로 강화됩니다. 누군가 이 나라를 쉽게 압박하거나 위협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면서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구조 재편입니다. 인구와 내수 시장이 달라지고 물류 구조가 뒤집히며 자원과 기술이 결합되고 군사적 억지력이 강화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국과 미국이 왜 이 시나리오에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통일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동북아 질서의 전제 조건 자체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분단을 중국 견제의 발판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면서 동북 방면의 안보를 관리해왔습니다. 통일은 이 두 가지 계산을 동시에 무력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강대국들이 설계한 판 위의 말마로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판 자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허락 없이. 하지만 저는 분석가입니다.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들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저는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인상적인 수치를 내놓더라도 그것은 가정 위에 세워진 구조물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더 복잡하고 더 지저분하며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수십 년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약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 판을 닫을 수 있는가?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국제기구와 각국 연구기관이 추산한 통일 비용은 단위 자체가 달랐습니다. 수백조 원에서 수천조 원까지 추산이 엇갈렸습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인용됐습니다. 서독은 통일 이후 수십 년간 막대한 재정을 동독 재건에 투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사회적 갈등도 상당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는 경제적 격차가 독일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단기적 GDP 급락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통일 직후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이탈하고 환율이 급등하며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사회 혼란, 대규모 실업, 복지 부담 급증.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터질 경우 단기적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논리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는 실제했고 역사적 선례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크다는 것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독일은 그 비용을 치르고도 결국 유럽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건은 비용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구조가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가 말해주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장벽은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통일 논의가 본격화되는 기색이 보일 때마다 중국의 반응은 빠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동북공정을 재강조하는 학술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닙니다. 통일 한국의 역사적 정당성과 영토적 정체성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압록강 인근 군사훈련 강화는 더 노골적인 신호였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 대비 성개입 시나리오가 내부적으로 재점검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만약 북한이 불안정해질 경우 중국이 먼저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완충지대를 잃는 순간 중국은 동북 방면에서 전략적 기피를 상실합니다. 베이징이 그것을 허용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통일 한국이 미군과 직접 국경을 맞댈 가능성을 중국이 극도로 경계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군사적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그보다 훨씬 더 은밀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압박, 외교적 고립, 역사 논쟁을 통한 정당성 훼손, 총을 들지 않고도 통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압박해왔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계산은 중국과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은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 워싱턴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비용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논의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통일 논의가 나올 때마다 동맹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앞세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통일은 자유다. 그러나 관리된 통일이어야 한다. 워싱턴의 계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일 이후 군 구조에 대한 사전 관여, 주한미군의 위상 재정립, 동맹 체계 재편. 이 모든 것을 미국은 사전에 합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 구도를 보면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동맹은 이익의 관계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아끼기 때문에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 이익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달라지는 순간 동맹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워싱턴은 한국의 성장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그 성장이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은 공개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달랐습니다. 방위력 증강 논의가 가속화됐습니다. 해양 안보 전략이 재검토됐습니다. 통일 한국이 해양에서 갖게 될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는 내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랜 역사적 갈등과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할 때 일본이 강력한 통일 한국을 편안하게 바라볼 이유는 많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역시 극동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 한국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의 주도권을 갖게 될 가능성, 그리고 동해에서의 전략적 입지 강화 가능성이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조용히 긴장 모드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장벽들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일 비용의 불확실성, 중국의 노골적 견제, 미국의 조건부 지지, 일본과 러시아의 경계.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적으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계산이 과장된 것일까? 시뮬레이션의 전제들이 너무 낙관적인 것은 아닐까? 강대국들의 저항을 실제로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역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대국들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시나리오라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면 베이징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하지 않습니다. 통제할 필요가 없는 변수라면 워싱턴이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통찰 하나를 얻었습니다. 장벽의 높이는 그것이 막고 있는 것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높은 장벽일수록 그 너머에 있는 것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저항들이 사실은 다른 방식의 증거였습니다. 통일 한국의 잠재력이 그만큼 거대하다는 증거. 그리고 저는 다시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에도 이런 벽을 넘어온 적이 있는가?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뒤집은 적이 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역사를 열었습니다. 지정학 분석의 절반은 현재의 수치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나라가 걸어온 궤적입니다. 어떤 국가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패턴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분석가의 눈으로. 그리고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전쟁 직후의 수치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이 나라의 상태를 수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전쟁으로 파괴됐습니다. 산업 인프라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원조 없이는 국가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이 나라가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을지조차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들을 보면서 그 시절 한국을 바라보던 외부의 시선이 어땠을지를 상상했습니다. 분명 저와 비슷한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나라, 관리가 필요한 나라, 스스로 일어서기엔 조건이 너무 척박한 나라.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 이 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동안 이것을 그저 하나의 성공 사례로만 봐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교과서적인 개발도상국 성공 모델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붙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이미 분류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으며 시장도 없었습니다. 조선 산업을 시작하려던 시절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자적인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들은 외부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는 더했습니다. 초기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이미 앞서가던 국가들과의 기술 격차는 넘을 수 없는 수준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나라는 해냈습니다. 외신이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을 때 저는 이제 그 표현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이해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에는 우연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뒤처지면 다시 식민지가 되거나 다시 전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나라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산업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형성됐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정치적 자유가 억압됐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종종 폭력으로 짓눌렸습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했고 그 체제는 수십 년 혹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동시에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독재 권력에 맞섰습니다. 때로는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평화적 정권 교체를 정착시켰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를 저는 역사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구조인데 이 나라는 두 가지를 함께 해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세계사에서 이런 압축 성장의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깊이 들여다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외환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 금융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가정이 해체됐고 사람들이 삶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나라의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이 경제 주권을 사실상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그때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혼 반지를, 돌반지를, 트로피를, 메달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자신의 것을 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캠페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규모와 속도는 어떤 행정적 동원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감동적인 인간 드라마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로서 다시 들여다보니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회적 응집력.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회자본입니다. 어떤 나라가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가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이 사회적 응집력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치로 증명됐습니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이 차에 지나지 않아 한국은 조기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무너질 것 같던 나라가 가장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신용 등급이 회복됐고 외국인 투자가 돌아왔으며 경제는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나라의 산업 구조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위기를 통해 비효율이 제거되고 경쟁력 있는 구조로 재편됐습니다. 저는 이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나라와 위기를 통해 강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의 재건,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달성, 외환 위기의 조기 극복,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이 나라는 더 빠르게 학습하고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최근의 궤적을 들여다봤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초격차 달성,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과정, 방위산업 수출이 수년 만에 수배로 성장한 배경, 그리고 전 세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 이 모든 것이 분단이라는 족쇄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징병제로 핵심 인력이 유출되는 구조에서 국방비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육상 물류가 막혀 있는 조건에서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족쇄를 차고 달리는 마라토너? 그 비유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저는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족쇄가 풀리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학습하는 국가입니다.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반세기도 되지 않아 세계 10위권 경제를 만들었고 IMF가 와도 3년 만에 털고 일어났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전례 없는 나라입니다. 이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불리해도 이 나라는 결국 해낸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가능하냐가 아니라 언제냐로. 통일 비용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궤적을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결정적인 장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결정적인 장벽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미 여러 번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를 더 봐야 했습니다. 분단을 유지하려는 힘의 핵심에는 북한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통일의 시간표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북한이 선언했습니다. 남과 북은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것을. 통일은 선대의 유훈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지울 것이라는 것을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희석시키겠다는 것을 저는 이 선언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강경한 도발로 읽었습니다. 북한이 종종 사용하는 긴장 고조 전술의 연장선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거듭할수록 다른 해석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다양한 권위주의 체제의 생존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어떤 체제가 외부와의 비교를 극도로 차단하는가? 어떤 체제가 자국민에게 외부 세계를 악으로 규정하도록 강제하는가? 그것은 대부분 체제 경쟁에서 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길 자신이 있는 체제는 비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교당할수록 자신이 초라해지는 체제가 비교를 막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로는 바로 그 논리의 산물이었습니다. 통일을 부정하는 것은 겉으로는 공격적인 선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철저하게 방어적입니다. 만약 같은 민족이라는 전제를 유지한다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저쪽은 저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가? 그 질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민족 개념 자체를 지우는 것입니다. 비교의 전제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나온 시점과 배경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북한 내 유입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그 속도와 범위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USB와 소형 저장 매체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퍼져나갔습니다. 외부 세계의 차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체제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택한 방법이 사상 통제 강화였습니다. 남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올렸고 심지어 말투까지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표현이나 억양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거의 경악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말투를 단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드라마라는 것을 체제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포탄은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사람의 욕망을 바꿉니다. 저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무엇을 먹고 입고 꿈꾸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어떤 물리적 압박보다 강력한 체제 위협이 된다는 것을 베이징도 알고 있고 평양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 격차의 수치는 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과 북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이미 비교 자체가 의미를 잃을 수준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배의 차이. 이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두 집단 사이에 이 정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체제의 우열을 숫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적 설명도 이 숫자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북한 내부의 시장화 확산 역시 주목할 변수였습니다. 공식 경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비공식 시장이 확산됐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거래하고 스스로 가격을 형성하며 스스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유통됐습니다. 시장화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정보의 유통과 개인의 자율적 판단 능력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체제가 이것을 막으려 할수록 막는 데 드는 비용이 커졌습니다. 통제 비용의 급증은 체제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구조였습니다. 북한 엘리트층의 내부 동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엘리트 계층은 동시에 체제의 실상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체제의 붕괴는 대부분 내부의 균열에서 시작됐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부의 이탈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은 이 모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급변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의 정비, 대피 시나리오 검토, 선제 개입 가능성 타진. 이것은 중국이 북한 체제의 영속성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완충지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베이징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승패가 가려진 경쟁에서 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끌어내리거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최대한 늦추거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문화 통제 강화는 후자의 전략입니다. 비교를 막고 정보를 차단하며 내부 결속을 강제함으로써 붕괴의 속도를 늦추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런 전략이 결국 시간을 벌 뿐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한국은 공격하지 않아도 이기고 있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경제력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문화적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 새우며들며 내부에서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한국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인식에 도달한 순간 전략적 자신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그것도 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시간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서울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그리고 강대국들은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분석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압니다. 공식 발언과 실제 계산이 얼마나 다른지를 압니다. 회의실 안에서 오가는 언어와 공개 성명의 언어가 얼마나 다른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를 공식 입장이 아니라 실제 전략 문서와 내부 논의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최근 들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기조가 강화되면서 동맹에 대한 비용 재계산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갈수록 거칠어졌고 무역 협상에서도 압박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압박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압박의 이면을 봤습니다.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대에게는 협상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버릴 수 있는 패에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무역 구조 재편을 압박하며 동맹 조율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그것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의 첨단 산업, 국방 시스템, 인공지능 인프라가 특정 반도체 공급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의존도의 상당 부분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 시스템과 기술 경쟁력이 한국의 공급망과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결을 끊는 것은 미국 스스로에게도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일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전기차 전환 정책,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핵심에 배터리 공급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의 핵심 고리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 가능한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결론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방위산업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방산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포탄, 장갑차, 유도무기 체계,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과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이 조합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한국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 안보 체계 안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이 체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을 다른 나라로 대체하는 것은 단기간에 불가능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동맹국. 저는 이 표현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맹은 원래 이익이 일치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대체 불가능한 동맹은 다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는 구조입니다. 필요로 하는 쪽과 필요를 제공하는 쪽 사이에는 비대칭적 협상력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이제 그 위치에 서고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그 경로는 서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원한다면 그 설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극동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다면 한반도 연결망 없이는 그 가치가 반감됩니다. 일본이 동북아 안정을 원한다면
한국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강대국의 한반도 전략이 서울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캐스팅 보트입니다. 게임의 승자를 결정하는 마지막 한 표, 어느 쪽에 그것이 있느냐가 판의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한반도라는 판에서 그 한 표는 서울이 쥐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딜레마는 이 구조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통일을 노골적으로 반대할 경우 한국의 반감이 깊어지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기울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통일을 허용하면 완충지대를 잃게 됩니다.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경제적 압박을 활용하려 해도 한국의 공급망 의존도와 미국의 지원 구조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베이징에게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쪽이 협상에서 약자입니다. 저는 통일이 단순한 민족적 염원이나 감성적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통일은 전략적 업그레이드입니다. 현재의 한국이 이미 대체 불가능한 동맹국이라면 통일 한국은 그 위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8천만 인구의 단일 시장,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 허브, 자원과 기술의 결합, 확장된 군사적 억지력, 이 모든 것이 외교적 협상력으로 직결됩니다. 어떤 국가도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를 쉽게 압박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신이라는 단어를 내면에서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설계한 판 위에서 놓이고 치워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미 판의 구조를 바꾸는 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이 나라는 판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베이징에서, 도쿄에서, 모스크바에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게임의 중심은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시작할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방어적인 나라로 봤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생존하는 나라, 분단이라는 비극적 조건을 안고 살아가는 나라, 동맹의 보호 아래 성장한 중경국, 그 이상의 틀로 이 나라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질서 재편 시나리오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현재의 동아시아 지도가 아닙니다. 통일 이후의 동아시아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서 한반도는 더 이상 단층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미국의 영향권과 중국의 영향권이 충돌하는 단층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단층선 위에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양쪽에서 당기는 힘을 동시에 받으면서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기울지 못하는 구조. 이것이 수십 년간 한국이 처해온 지정학적 조건이었습니다. 통일은 이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단층선 위에 놓인 나라가 아니라 그 단층선 자체를 관리하는 나라. 미중 사이에서 흔들리는 완충지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균형축. 이것이 통일 한국이 동북아 질서에서 차지하게 될 위치였습니다. 더 이상 사이에 낀 나라가 아닙니다. 판을 설계하는 축입니다. 대륙과 해양의 연결 허브 구상은 이 변화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통과하고 중국 동북부를 지나 시베리아를 횡단하며 유럽의 심장부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 물류 거점,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국가 안에서 결합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이 됩니다. 에너지, 자본, 인재, 상품, 동서를 오가는 모든 흐름이 이 관문을 통과하거나 이 관문과 연결되려 하게 됩니다. 물류는 단순한 운송이 아닙니다. 물류 허브를 장악한 나라는 흐름의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행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흐름 자체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지정학적 자산인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실크로드를 장악한 국가들, 수에즈 운하를 통제한 국가들, 말라카 해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 허브를 가진 나라는 항상 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출산과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도 다른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내부 과제 중 하나가 인구 감소입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경고가 반복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변수를 대입하면 이 방정식이 달라집니다. 국토가 확장됩니다. 새로운 산업 인프라를 건설할 공간이 생깁니다. 인구 구조가 재배치되면서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열립니다. 남한의 과밀화된 수도권 집중 구조가 완화될 수 있고 북쪽으로 이어지는 개발축이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폐소 공포증처럼 좁은 국토에 갇혀 서로 경쟁하던 구조가 확장된 공간, 위에서 협력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토 확장이 아닙니다. 경제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수축하는 경제에서 확장하는 경제로 그 전환이 가져오는 심리적, 구조적 효과는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문명 재건의 실험장이라는 개념도 저의 분석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간 폐쇄된 체제 아래에 있던 지역이 현대 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 이것은 역사상 몇 차례 없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스마트 시티, 첨단 농업, 재생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행정 시스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최신의,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철거하고 교체하는 비용 없이 백지 위에 미래 도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폐쇄 체제의 현대적 전환 모델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나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나라. 그 나라는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21세기 문명의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 이후 수십 년, 저는 이것을 두 번째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대국의 전략 문서를 읽어온 사람입니다. 그 문서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판을 움직이는가? 어느 나라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가?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계산 안에 변수로 들어가 있는가? 그 답이 달라지는 순간이 바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완충지대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고 기술과 문화의 중심이며 통일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동아시아의 질서를 재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강대국들이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판을 움직일 힘이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석을 마치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늘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다음 세기의 지도는 전혀 다른 곳에서 그려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지도는 서울에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에드워드 해밀턴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이 나라의 저력이 사실은 세계가 두려워하는 힘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셨나요?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반도체와 배터리와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